네, 이번에는 2019년도 국회 9급 전자공학 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카론맵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를 묶으면 C는 0이건 1이건 상관이 없고 A도 0이건 1이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B'이 나오겠죠? B가 0일 때만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보시면 B가 0이건 1이건 상관없고 A는 1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A가 나올 것이고 C는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연산증폭기의 선형성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요. 먼저 16V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6분의 2배가 될 것이고, 즉 마이너스 2V가 나올 것이고, 이건 0이니까 0이 나올 거고요. 또 여기 V3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분의 2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배에서 마이너스 8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V4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2배에서 마이너스 1배 된 마이너스 16V가 나올 겁니다.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6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D 플립플롭에 대한 문제인데요. D 플립플롭은 이쪽에 들어온 신호가 그 다음에 그대로 Q로 전달되는 그런 회로죠. 그리고 Q1과 Q2가 낸드로 묶여 있습니다. 자, 처음에 00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값이 0이고 이 값이 0이니까 0과 0을 낸 다음에 1이죠. 그럼 이쪽은 1이 공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 스테이트는 1이 될 것이고 여긴 00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1이 D1으로 입력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는 1이 여기로 한 칸 넘어갈 것이고 0이 또 한 칸 넘어갈 것이고 그 앞선 스테이트에서 0과 0이 들어가서 다시 1이 입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론 이 1이 또 다시 1로 내려갈 것이고 이 1은 또 1로 입력이 될 것이고요. 1, 0이 낸드된 값인 얼마죠? 1이죠? 1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1이 옆으로 밀려나고 여기 1이 1로 들어오고 1, 1이 낸드된 값이 0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0이 또 1로 연결이 될 거고요. 1은 또 1로 내려갈 거고요. 1, 1이 엔드된 값인 0이 다시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Q2, Q1, Q0 순서죠. 그러니까 001, 011, 001, 011, 111, 110, 100이 되는 게 4번과 5번이 남네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0은 다시 1로 내려갈 것이고 0도 1로 내려갈 것이고 01의 낸드 값인 1이 D0가 되겠죠? Q0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001이 끝에 오는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이 시모스 회로가 무슨 게이트 역할을 하는지 묻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A가 여기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C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B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 일단은 A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여기는 AND B가 되고 전체적으로 낫이 되겠죠. 그러므로 똑같이 다시 조금 표현을 바꿔오면 A 플러스 C에 B, AND B의 NOT 게이트가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는 펄스파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보시면 펄스 반복 주파수는 이 간격과 상관이 있겠죠. 10마이크로세컨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죠. 이거 역수니까 10의 5승이고 이거는 100 곱하기 10의 3승인데 이거는 K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듀티 사이클은 10마이크로세컨 중에 죄송합니다. 10마이크로세컨 중에 1마이크로세컨이니까 10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 중 하나가 될 거고요. 평균값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1V예요. 0V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V만큼 올려줘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사각형의 면적은 6에서 1을 빼면 5죠. 5 곱하기 1을 하면 5예요. 5. 5만큼 되도록 여기 넓게 펼쳐준다고 하면은 가로가 10이니까 세로는 0.5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1에다가 0.5를 더한 1.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커피시터의 비율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만 잡아가지고 구하면 되는데요. 우선 요 영역에 커피시턴스를 1이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 영역의 커피시턴스는 얼마일까요? A의 1, 그러면 C의 A의 2의 영역 커피시턴스는 얼마일까요? 이 두께는 같은데 유전율이 다르죠? 유전율이 3배래요. 유전율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기를 더 잘 전달하니까 커패시턴스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3이 될 거고요. 요거 두 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커패시턴스가 요렇게 직렬로 요 커패시턴스와 요 커패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병렬로 정항의 병렬 구하듯이 구하면 1 플러스 3의 3이 될 것이고요. 즉 4분의 3이겠죠. CA는 자,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면적이 반으로 줄고 두께는 2배로 늘었어요. 그쵸? 면적이 반으로 줄면 커패시턴스를 반으로 줄 텐데 두께는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커패시턴스를 또 반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C, B의 원은 4분의 1이 될 거예요. 여기는 아까 여기 3배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거의 3배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요거는 커패시턴스가 병렬로 붙어 있기 때문에 커패시턴스를 두 개를 커다랗게 붙여서 커다란 커패시터 하나로 만든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덧셈을 해주면 C의 B는 4분의 1 더하기 3이 돼서 그냥 1입니다. 따라서 CA는 얼마예요? 4분의 3배죠? 요건 1이고 요건 4분의 3이니까 CB에 4분의 3배를 해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자기하에 대해서 좀 아냐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오음의 법칙은 V는 IR인데 조금 다르게 써보면 I는 R분의 V죠. 자, 이거를 전자기학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 I는 전류 밀도 J가 될 것이고요. 저항의 역수는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는지 하는 컨덕티비티 시그마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전개가 될 거예요. 전기장.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리콘 반도체를 섭씨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라고 하면은 에너지 밴드 갭이 이만큼 있죠? 세미컨. 그 다음에 구도체 같은 경우 이게 엄청 커요. 구도체. 그래서 이 간격이 되게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하가 요렇게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올라갈 수 있죠. 일부는 못 올라가지만 또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도체 같은 경우는 이들이 굉장히 가깝거나 붙어 있거나 해서 그냥 약간의 에너지만 쓰면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200도가 넘는 고온이면은 여기는 전자들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열적으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얘랑 똑같아지더라. 도체랑 똑같아지더라. 결국 반도체의 성질을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반도체의 공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모스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을 거예요.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포토레지스트를 일단 올려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영역에다가 그리고 요 영역에다가 도핑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에 마스크를 씌워서 마스크를 씌우는데 이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 다르지만 요 영역대로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 여기를 뭐 여기는 빛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그 다음에 자외선을 때립니다. 자외선을 때리면 여기는 자외선이 투과가 안 되고 이쪽은 자외선에 반응해요. 이쪽은 자외선에 반응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나중에 다 걷어내게 되면은
남는 건 이렇게 이 부분은 이 포토레지스트를 녹이는 물질에 제거되지 않고 남아요. 아까 전에 요 영역과 요 영역은 자외선에 반응해가지고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핑을 시킵니다. 불순물을 이렇게 때려요. 때려 넣으면 여기는 도핑이 되고 요 영역은 도핑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도핑을 할지를 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인데, 보시다시피 미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광액이 담았죠. 그리고 제가 빛에 대한 감응 특성에 따라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자외선을 받았을 때 혹은 다른 빛을 받았을 때 이게 고분자 물질이 되어서 잘 안 녹게 되느냐, 혹은 고분자 물질이 풀어져서 오히려 녹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네거티브냐 포지티브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게 반응이 수반하는 물성 변화, 특히 용해성의 변화, 방금 제가 얼마나 녹느냐가 달라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용해성의 변화를 이용하고요. 반도체 칩 내부에서 저항을 형성하는 주요 소재는 아니에요. 저항을 형성하는 거는 그냥 여기 도핑 농도를 조절해주면 돼요.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만들고 싶다. 저항을 낮추고 싶으면 여기 도핑을 많이 때려주면 되고, 저항을 높게 하고 싶다. 그럼 도핑을 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틀렸고요. 방금 또 제가 고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분자 물질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압 버퍼와 전류 버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일단 캐스케이드 연결이란 것이 무엇인지 보면은 폭포 연결이라고 할 수 있죠. 캐스케이드란 단어가. 캐스케이드가 이렇게 하나의 입력을 걸어서 나오는 출력을 다음 단에다 연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바로 캐스케이드예요. 자, 그럼 이제 전압 버퍼와 전류 버퍼의 역할을 보면은, 전압 버퍼는 OP앰프를 연상해 보면 됩니다. OP앰프도 이쪽에 들어가는 건 무한대고 나오는 쪽은 0이었죠.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저항에다가 어떤 전압을 걸어줄 때 이게 무한대면은 이쪽에 전압이 그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무한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나오는 쪽은 테브닌 서킷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쪽 소스 쪽이 0이어야 이쪽이 그대로 전압이 V가 전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장은 0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입력장은 무한대, 출력장은 0인 거가 맞고요. 전류 버퍼는 반대입니다. 전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얘가 0이어야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대로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저항에 대해선 이렇게 노턴을 생각을 해보면 이쪽이 무한대여야 모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입력 저항은 0이고 출력 저항은 무한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각종 다이오드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데요. 먼저 제너 다이오드를 살펴보면, 제너 다이오드는 전압에 대해서 보통의 다이오드는 이렇게 작동하는 요 순방향 영역을 쓰겠지만, 제너는 특이하게도, 사실 이게 그래프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너는 특이하게도 요 영역을 씁니다. 항공 영역이라 하죠. 그래서 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압 조정기로 쓰이고요. 바락터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역전압이 올라갈수록 커패시턴스가 달라집니다. 커패시턴스가 루트 V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지죠? 역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패시턴스 작아지죠? 그래서 대략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주파수 여기서 C를 바꿔서 주파수를 바꿔주는 역할에서 FM 라디오, TV 튜너 이런 데 이용을 해줍니다. 공진 주파수를 맞춰주는 거죠. 다음으로 터널 다이오드인데요. 터널 다이오드는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뭐 정확한 축의 위치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류는 적게 흐르고
전압이 적게 걸어줄수록 전류는 많이 흐르는 이런 기울기가 음수인 마이너스 저항 성분, 부성 저항이라죠. 마이너스 저항, 부성 저항을 이용해서 어떤 그 발진 회로에 쓰입니다. 다음으로 쇼트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메탈이고 한쪽은 세미컨덕터예요. 그래서 이걸 뭐 PN 또는 N 플러스 P인데 굉장히 초고농도이기도 하고 또 이쪽에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스위칭 할 때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스위칭을 딱 하게 되면은 주입된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이 이렇게 디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디케이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과정이 없고 그냥 역으로 들어온 게 그대로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애매하게 모호하게 했는데 일단 이건 굉장히 빠르게 정류할 수 있는 빠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도 맞고요. 근데 발진기는 아니에요. 아까 터널 다이오드에 대해서도 제가 발진기라고 말씀드렸죠? 고주파 가변 저항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을은 발진기 아니라 피드백에 이용된다. 그 광전 효과를 이용한 포토 다이오드와 그 다음에 LED,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빛으로 커플링을 시켜서 피드백 해주는 데 이용해준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고주파 정육에 쓰인다. 그래서 답은 모두가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답은 요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은 휘트스톤 브릿지에 대한 건데요. 가운데 전류를 측정한 전류값이 0A다. 0이다. 그럼 이쪽 양단의 전압이 V로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통해서 I는 R분의 V인데 양쪽에 V 차이가 없으니까 0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500이에요.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1만큼 흐른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엔 전류가 5만큼 흐르겠죠? 그래야 여기 100 곱하기 5에서 여기가 500이 나오고 여기도 500 곱하기 1에서 500이 나올 거니까 이 전류가 그대로 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위차는 5 곱하기 5에 대해서 25가 될 것이고 여기는 1 곱하기 RX에서 1 곱하기 RX가 될 텐데 이 값이 두 개가 같아야 되죠? 이 지점에서 만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랑 곱해주고 요거랑 크로스로 곱해주면 휘트스톤 브릿지에서 요쪽의 가운데 전류가 안 흐르게 되더라. 이렇게 대각선 X 두 개를 가지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벌써 풀었어요. RX는 25예요. RX는 25인데 그럼 이쪽에 흐른 전류는 얼마겠어요? 525옴에다가 105V를 걸었을 때 흐른 105V를 걸었을 때 흐른 전류겠죠? IRX는 500 플러스 25 RX죠? 그 다음에 여기 105V 하면은 5분의 1이죠? 그래서 0.2A가 흐를 거예요. 자, 그러면 전력은 I제곱 R이니까 0.04에다가 25로 곱한 값 대략 얼마일까요? 뭐 한 1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상 변압기를 거쳤을 때 권선비가 N1 대 N2일 때 로드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해 보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드 임피던스가 실제로 이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전압비가 N1 대 N2라는 건 전압비도 N1 대 N2예요. 그러니까 이쪽 전압을 1이라고 하면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이게 N1일 때 N2니까 여기는 N2분의 N1 볼트가 걸릴 거예요. 볼트 단위로. 전류가 만약에 1이 흐른다고 하면은 이것도 역수죠.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N1분의 N2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 전압을 1만큼 걸었을 때 전류가 1만큼 흘렀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전압을 N2분의 N1을 걸었을 때 전류는 N1분의 N2가 흘러요. 그럼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율로 따져보면은 원래 이쪽 임피던스 GL에다가 임피던스는 I분의 V죠. 전류는 N1분의 N2배가 되고 전압은 N2분의 N1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계산해주면 GL에다가 N2 대비 N1의 제곱을 해준 게 이쪽에서 인 쪽에서 들여다보는 소스 쪽에서 들여다보는 임피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전력 전달을 위해서는 이 실수부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2가 18이 되기 위해서 9배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N2분의 N1의 제곱이 9가 돼야 되고 결국 N2분의 N1이 이 제곱이 9이기 때문에 N1은 3N2 즉 3대 1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요 값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쪽이 9예요. 그럼 이쪽에 XL이 여기로 나오면 9가 플러스 9가 돼야 되는 소리예요. 그쵸?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여기 XL은 1이어야겠죠? 크기는 1인데 부호가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플러스가 그대로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부호가 플러스인 1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이상적인 연선증폭기 회로에 전압이 2개가 들어갈 때를 전압이 2개가 아니죠?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를 보는 건데요. 일단 보시면 이쪽의 임피던스는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선은 사실 전류 입장에서 보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3V가 4와 8kΩ에 나눠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1V, 이쪽은 2V가 걸릴 거예요. 저항이 2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2V가 걸리고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어서 이쪽도 2V가 될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1A고 그럼 이쪽으로도 1A가 흐를 거고 그럼 전압강은 5 곱하기 1 하면 5고 그럼 여기 2V보다 여기가 5V 높아야 되니까 7V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냥 차근차근 풀어보면 되는데요. 먼저 이쪽 3옴과 6옴이 있을 때 3옴과 6옴의 병렬을 계산해 보면은 분모는 3 플러스 6이 되고 분자는 3 곱하기 6이니까 9분의 18이 돼서 2가 되죠. 그래서 2옴이 여기 하나 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2옴과 2옴이 직렬되어 있으니까 4옴이죠. 그러니까 이 9A라는 전류가 이쪽으로 똑같이 나눠져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이쪽은 4.5 4.5A, 이쪽도 4.5A. 근데 3옴과 6옴 1대 2죠. 그럼 여긴 2대 1로 전류가 나눠진다. 3분의 1만큼 흐른다는 거죠. 이 4.5A가.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1.5A가 될 것이고 이쪽은 3A가 될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잘 못 흐르겠죠. 길을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역수가 되는 거고 그럼 다 나왔죠. 1.5A에 4.5 곱하기 4 하면 18V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오드 응용 회로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입력 파형의 양 또는 음의 반주기를 통과시키고 반대로 음 또는 양의 반주기를 차단하는 것은 반파 정류죠. 반파 정류. 입력의 음의 반주기를 양으로 반전시켜 양의 반주기와 함께 출력한다. 전파죠. 전파 정류. 교류 신호의 진폭을 제한하거나 교류 전압을 미리 전환 레벨로 제한한다. 클리핑이죠. 딱 클립으로 찝는다는 거예요. 과다한 신호 크기에 의한 오동작이나 소자 파괴 방지에 사용한다. 이거는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정전압 회로 뭐랄까? 그렇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제너 다이오드 회로 같아요. 제너 어쩌면 신호의 파형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특정 DC 전압만큼 이동시킨다. 바로 이 회로죠.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를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렸어요. 요 기준값을 요 기준값으로 이만큼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디시전 한 만큼 이동시키는 게 바로 클램퍼 회로고, 이게 가능하게 한 거는 커페이스턴스의 충전입니다. 커페이스턴스에 충전을 시켜가지고 그 커페이스턴스에 걸린 디시전한 만큼, 충전되어 있는 디시전한 만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실제 회로를 좀 더 보시자면, 마음에 안 드네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커페이스턴스가 있어서 커페이스턴스가 충전이 되고, 여기 전압이 내려가면 내려갔을 때 커페이스턴스가 충전이 될 거고, 다시 여기가 내려갔을 때 커페이스턴스 충전이 될 것이고, 전압이 올라가면 이 올라간 전압에다가 요 충전된 만큼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시프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클램퍼 회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정석적인 풀이랑 약간 직관을 이용한 꼼수적인 풀이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먼저 정석적인 풀이를 소개를 할게요. 여기를 R1, RS라 하고, 여기를 R이라 하고, 여기를 C라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SC분의 1이죠. 자,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마이너스 인풋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전 증폭기이고, 이쪽에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일까요? 합성 임피던스는 R과 SC분의 1을 병렬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곱하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아래에 SC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쪽에 임피던스는 RS니까 게인은 전압 이득은 마이너스 RS분의 1에 1 플러스 SRC분의 R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것들 다 놓고 보면은 이것들 대충 그냥 상수니까 1이라고 대충 놔서 개형만 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S분의 1인데 요 값은 2의 마이너스 S T인데 S가 1인 경우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쭉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2의 마이너스 T 형식으로.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 값이죠. 지금 커페이스터 전압이 초기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VC 값이 0이고, 뭐 여기도 0이었을 거예요.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0이고, 여기 전압 여기가 0이고, 네거티브 피드백에서 여기도 0이니까 여기도 0이고, 그럼 여기도 0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점이 이렇게 지수적으로 쭉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2의 마이너스 ST 형식으로 떨어지는 그래프, 답이 2번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0이고 네거티브 피드백이니까 여기도 0이에요. 그리고 커페이스터 전압 초기값도 0이니까 출력은 0인 거는 알겠으니까 답은 뭐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혹은 이거거나요. 근데 딱 닿는 순간 전류가 쭉 흐를 거예요. 전류가 쭉 흐르는데 나중에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전압이 무한히 커지진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어떤 값을 딱 찍고 나면은 어떤 값을 딱 수렴하게 되면은 그냥 전류가 안정적으로 그냥 쭉 흐르게 될 거예요. 커피스타는 그때 일정 값을 딱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럼 이게 딱 값이 수렴하는 건 뭐예요? 요거거나 요거거나 둘 중 하나죠? 요건 안 될 거예요. 이건 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안 돼요. 자, 근데 보면은 전류 방향을 보세요. 전류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전압이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여기엔 마이너스 전압이 나와야겠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인 건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문제는 태분이 이퀴블런트 저항을 구하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압원을 쇼트를 시켜야 되죠? 쇼트를 딱 시키면 뭐예요? 전류가 일로 흐를까요? 안 흐르죠? 그러니까 Ix는 0이에요. 그럼 여긴 뭐예요? 없겠죠, 이것도? 그럼 뭐예요? 남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안 보이겠네요. 그래서 RTH는 3옴. 그럼 전력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RL의 값은 마찬가지로 3옴. 답은 3번이겠네요. 왜 여기서 전압원을 이렇게 쇼트를 시키는지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해설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는 로드라인 애널리시스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5번 보니까 혓바닥이 뭔가 길어 보이네요. 비선형 소자가 포함된 회로는 부하선 해석법을 해석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하선 해석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론은 그냥 방정식을 교점을 찾는 건데요. 방정식의 2차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예요. 요 지점을 찾는 거죠. 이게 바로 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방정식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다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교점 찾기 이거 수식을 나타내서 풀면 힘들겠죠. 수치 해석적으로밖에 못 찾아요. 근데 그래프로는 어쨌든 간 요점이라는 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선 해석법으로 그래프적으로는 바로 풀 수 있다. 뭘 풀 수밖에 없으니까 풀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다음으로 보면 우리는 VC에 대해서 구하고 싶어요. 그럼 가로축이 VC면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VC에 해당한 그래프는 요거니까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기역 아니면 디귿 중 하나겠네요. 자, 그런데 VB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VB는 10에서 VC를 뺀 거예요. 그럼 VC를 이용해서 VB를 나타내면 10 빼기 VB죠. 그럼 무엇이냐? 요거를 대칭시켜서 10만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VB를 VC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 그림이 그려진 건 요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이 되겠습니다. 자, 모스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데요. 모스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게 이렇게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3천 그래프라서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제일 낮을 때가 바로 VT일 때 VGS가 이거는 VTS VGS가 VT일 때 이렇고 가면 갈수록 VGS는 커져요.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전류는 더 많이 흐르게 되겠죠. 이쪽 채널이 점점 채널에 쌓이는 전화량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자, 그런데 이 DS에 따라서도 영역이 바뀌는데요. VDS가 충분히 크다면 이처럼 거의 이렇게 직선처럼 나와요. 직선처럼. 그래서 어떤 일정한 전류원처럼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역을 전압이 변하지 전류원처럼 상수 전류원처럼 작동하니까 전압이 포화되어서 변하지 않는다 해서 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영역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죠. VDS에 따라서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선형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요 지점의 차이가 얼마이냐입니다. 만약에 이 드레인 전압이 최소한 게이트 전압보다 게이트 전압에서 VT를 뺀 것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는 포화예요. 만약에 VG 빼기 VT보다
작다? 아니죠. 반대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VG 빼기 VT보다 전압이 더 크다. VD가, VDS가. 그리고 VG 빼기 VT보다 VD가 작다. 이러면 선형. 요 지점들이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3에서 1을 빼면 2죠. 2보다 1.5가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이 되고요. 여기는 얼마이겠어요? 2에서 1 빼면 1인데 VD가 2죠?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포화가 됩니다. 답은 포화 선형인 4번이 되겠네요. 이로써 2019년도 국회 전자공학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